안녕하세요. 옛 이야기 방방곡곡을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십시오. 충청도 어느 고을, 논밭이 펼쳐진 농촌 고을이 있었습니다. 야트막한 산비탈을 끼고 조그마한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안방에는 초로의 산의 덕삼이 곰방대를 손에 든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파리 한 마리가 콧등을 간지럽히는 통에 손을 들던 덕삼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밖에서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벌떡 일어선 덕삼이 방문을 열고 밖을 보니 며느리 점순이가 치마가 흠뻑 젖은 채 부엌 문지방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며느라, 이게 웬 소리냐? 부엌에는 물동이가 박살나 있었고 물이 쏟아져 부엌 바닥은 내를 이루고 있었지요. 며느리 점순이는 화가 치밀었는지 신고 있던 집신을 벗어 들고는 문지방을 내리치며 울분을 토하는 거였습니다. 에이, 이 문지방 놈아. 네가 벌떡 일어서는 통에 내가 발이 걸렸잖아. 이 못된 문지방 놈아. 이 모습에 시아버지 덕삼은 입맛을 쩝 다시며 말하는 거였어요. 얘야, 집신 떨어질라. 그만해라. 그래,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그런데 점수는 물이 고인 부엌 바닥을 보고는 두 손을 내려 물을 휘젓는 거였습니다. 덕삼이 눈이 둥그레지며 아니 애야,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러자 점수는 고개를 들어 헤헤 웃으며 대꾸하는 거였어요. 헤헤헤, 내 아버님, 물이 고였으니 물고기가 있겠지요. 잡아서 국 끓이게요. 점순이 말에 덕삼은 손을 들어 이마를 짚으며 신음 섞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그 물에 고기가 생기려면 한 해는 지나서일 거니라. 그러니 오늘은 그냥 물을 퍼내거라. 이렇게 타이르고 있는데 갑자기 살인문 쪽에서 질그릇 깨지는 소리보다 더 큰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아유, 덕삼 아저씨, 이 일을 어째요? 아저씨가 먹이는 송아지들이 우리 배추밭에 들어와서 죄 뜯어먹고는 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를 어쩐대요? 이웃집 사는 이천댁인데 숨도 안 쉬고 내쏟는 고함에 잠시 얼이 빠져있던 덕삼이 반문하는 거였지요. 아니, 우리 송아지는 내 사위 만수가 몰고 나갔는데 풀 뜯긴다고. 그 송아지들이 어찌 이천댁 밭에 들어가 있는 게요? 모르겠다는 덕삼의 말에 이천댁은 펄펄 뛰는 거였지요. 아이고, 그걸 내가 어찌 알아요. 사위님이 팔푼인지 지금 동네 아이들하고 조아라 엿날리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악에 바친 이천댁의 말을 듣고 모든 걸 짐작한 덕삼은 고개를 숙이며 사정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소. 내가 편상을 할 테니 역정은 그만 내시오. 덕삼은 안방으로 돌아와 곰방대를 물고 한숨과 함께 연기를 내뿜으며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소장수 하덕삼, 그는 이 고을의 토주대감으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지만 손바닥만한 농가밭이 전부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소장수지 자신의 손은 황소 한 마리가 있을 뿐 우시장에서의 팔고 사는 소들을 중개도 해주고 남의 소를 키워도 주며 때로는 곱비잡이가 되어 우시장까지 소를 몰아 마방까지 끌어다주는 심부름을 하며
이런저런 품삯을 받아 생활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덕삼은 소를 잘 아는 것은 기본이요. 소의 눈만 봐도 병을 진단했고 소의 궁둥이만으로도 근수를 알아채는 재주가 있었으며 소시장의 인맥과 대인관계도 좋아 사람들은 덕삼을 소장수로 인정했던 거였습니다. 이런 덕삼에게도 비록 빈곤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설상가상 아들이 감나무에서 떨어져 두 다리를 못 쓰는 불구가 되고부터는 종지만한 행복도 산산조각 나버렸던 거였지요. 세월이 흘러 덕삼의 몸도 늙어가니 덕삼은 집안을 떠받칠 기둥이 간절했어요. 긴 국리 끝에 대릴사위 형식을 빌어 총각 하나를 얻어 딸과 혼인을 시키니 그게 지금의 사위 정만수였습니다. 사위 만수는 일자무식이었으나 몸이 건강해서 일도 잘했고 착하고 순박했지요. 그러나 흠이 있었으니 머리가 모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며느리 박점수는 덕삼의 욕심에서였습니다. 아들이 사랑부실은 못하나 그래도 대를 끊기게 할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불구에다 가난한 아들에게 시집오겠다는 처자는 없었어요. 이리저리 며느리감을 찾아 다리를 놓고 또 놓아 마침내 힘들게 며느리를 들이니 바로 첨순이었습니다. 첨순이는 힘이 넘치는 여장부였고 정이 많고 유순하여 덕삼의 마음에 꼭 들긴 하였으나 아쉽게도 머리가 안 도는 반푼이었던 것입니다. 사위와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사고를 치는 행실에 고을 사람들은 덕삼의 집을 가리켜 멍한 사위와 맹한 며느리 집안이라고 흉보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장인이고 시아버지인 덕삼은 모든 게 팔자려니 하는 거였어요. 두 사람의 머리가 정상이 아닐 뿐 그들의 가슴과 마음은 착하고 곱다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사랑과 자애로 감싸주는 덕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눌한 솜씨로 탄밥을 내오면 아유, 이거 물 말아 먹으면 구수하겠구나 하며 웃었고 반찬이 짜면 그렇지 않아도 입이 심심했는데 잘 됐구나 하고는 칭찬하는 거였지요. 어느 날은 첨순이가 밥상을 들여오다가 천둥소리 같은 방귀를 끼어대는 거였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덕삼이 손에 들고 있던 곰방대를 놓칠 정도였습니다. 덕삼은 며느리가 민망해할까봐 얼른 입을 여는 거였지요. 오라! 방구 소리에 대들보가 흔들리니 아들을 낳을 복방귀로구나. 시아버지의 말에 첨수는 헤헤거리며 한수를 더 떠는 거였어요. 아버님, 부엌께서는 10번도 더 끼었는데 그럼 한꺼번에 아들을 열을 낳겠네요. 옳거니 셈이 그렇게 되는구나. 나야 좋지 좋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웃는 거였어요. 어느 날 덕삼이 귀한 김을 얻어와서는 첨순에게 구워 먹자고 주었지요. 그런데 김 타는 냄새가 덕삼의 코를 찌르는 거였습니다. 덕삼이 부엌으로 가보니 첨순이가 숯불에 김을 올려놓고 있는 거였지요. 며느라가야,
김은 멀리서 구워야 한다. 그래야 안 타지. 네, 알았어요. 멀리서 구울게요. 그런데 덕삼이 방에서 콤방대를 3번이나 태웠는데도 밥상이 들어올 기미가 없는 거였어요. 덕삼이 밖으로 나와보니 점순이가 마당에 서서 김을 들고는 부엌 쪽으로 향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얘야, 지금 뭐 하는 게냐? 덕삼의 물음에 점순이 헤헤거리며 대꾸하는 거였지요. 네, 아버님. 김은 먼 데서 구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덕삼은 며느리의 천진난만함에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탁발승이 살인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며느라가야, 스님이 오셨구나. 공양미 좀 내오거라. 그러자 낑낑대는 소리와 함께 점순이가 부엌에서 쌀떡 항아리를 안고 나오는 거였지요. 스님, 여기 공양미 가져가세요. 덕삼이 이 모습에 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내온 공양미를 물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스님의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살님의 자비가 너무 크십니다. 허나 부처님께 올리는 보시는 크고 작음이 아니랍니다. 그저 정성이면 족하지요. 하고는 손을 쌀독에 놓고서는 쌀을 한 줌을 짚는 거였어요. 스님은 점순을 지그시 보며 합장을 했습니다. 보살님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이 떠나자 덕삼은 점순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웃는 거였지요. 그렇지. 욕심도 아낌도 없는 너의 마음이 곧 복이지, 복이야. 이렇게 바보천지처럼 어눌한 점순에게도 남들이 못하는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김매기였습니다. 밭에 수북히 자란 잡초를 뽑아내는 김매기는 여간 귀찮고 힘든 일 중에 하나였지요. 그런데 점순이의 김매기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남들이 밭고랑 하나에서 진땀을 뺄 때 점순이는 이미 2 고랑의 김을 메었고 또한 뒤처리가 깔끔하여 점순이가 지나간 땅에는 그야말로 잡초 한 뿌리조차 흔적이 없었습니다. 안악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지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점순이가 김맨 자리는 한 해 동안 자풀이 안 자란다니까. 정말 대단해. 점순이가 유일하게 받는 칭찬이었어요. 점순이의 김매기 실력을 안 고을 사람들은 점순이를 서로 데려가려고 다툼이 일어날 판이었지요. 처음엔 일을 시키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점순이는 셈을 모르는 천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군소리 없이 쉬지 않고 일하는 점순이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하여 웃돈까지 주는 아량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사위 정만수는 자신의 머리만큼만으로 판단하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자고 싶으면 자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는 꾸밈 없는 사내였어요. 남의 소를 돌봐주는 일을 하는 장인 덕삼의 밑에서 송아지 3마리를 끌고 풀을 뜯기는 일을 도맡은 만수였지요. 송아지를 몰고 다니다가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연을 날리는 광경을 보면 자기가 할 일은 까맣게 잊고 아이들한테 달려가 신나게 연을 날리며 즐거워하는 만수였습니다. 송아지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
배추를 뜯던 말던 우선 재미난 것이 연날리기였으니까요. 장인 덕삼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그렇지, 소몰이도 일은 일이지. 송아지와 함께 하루 온종일 함께 있으려니 오죽 답답할까. 뛰어놀고도 싶을 게야.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 주었고 손바닥만한 밭이었지만 밭갈이를 하다 말고 졸리우면 밭두렁에 벌렁 누워 코를 고는 만수를 보고는 아이고, 참 잘도 자는구나. 먹는 것도 변변치 않은데 졸리우면 자야지. 꿀잠이 곧 보약이니까 보약이고 말고. 이렇게 말하며 옷을 벗어 잠든 사이를 덮어주는 창인 덕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마을 집에서 초상이 났는데 마침 덕삼이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덕삼은 사위 만수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사위, 옆마을 고소방 알지? 그 집에 초상이 났다네. 내가 일 좀 보고 갈 테니 자네가 앞서가서 문상을 해야겠네. 고소방이요? 네, 알아요. 제가 냉큼 갔다 올게요. 씩씩하게 대답하고 나서는 만수를 보고는 덕삼이 불러 당부하는 거였어요. 상가에는 예가 중요하다네. 슬픔이 가득할 테니 웃거나 떠들지 말고 같이 슬퍼하면서 정중하게 말을 해야 하네. 알겠는가? 아유, 장인어른.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슬프고, 또 정중하게요. 헤헤헤헤. 만수가 초상집에 들어섰습니다. 역시 집안은 콕소리로 요란했지요. 만수는 걸어오는 내내 생각했어요. 슬프고 정중하게, 슬프고 정중하게. 상주가 나와 뭉산객인 만수에게 인사를 했지요. 만수도 같이 고개를 숙였다 드는데 얼굴 표정이 슬프다 못해 일그러져 있었어요. 만수에게는 최대한의 슬픈 표정을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청중하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간 별거는 없었지요? 이 말에 상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대답하는 거였어요. 이런 별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수가 또 한마디 하는데, 그런데 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나요? 상주가 또 대답했지요. 선반에 있던 망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 말에 만수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머리통이 깨졌겠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요. 그러자 상주의 이마살이 구겨지며 대답하는 거였지요.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수는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 더듬대고 있는데 마침 창인 덕삼이 들어오는 모습에 뒤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상주로부터 만수의 언행을 들은 덕삼은 상주에게 예를 표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였지요. 우리 사위가 말을 가려하지 못하는 허물이 있지요. 하지만 마음속 한켠은 미어지도록 슬플 것입니다. 이런 말로 사위 만수를 감싸주는 덕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인 덕삼이 그동안 길러주던 소 한 마리의 콧비를 만수에게 건네며 당부하는 거였지요. 저 산 너머 염통골에 사는 박서방에게 이 소를 갖다 주고 오게. 아마 이 소에게 일을 가르칠 모양이야. 그리고는
염통골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일러주는 거였지요. 만수가 씩씩하게 대답했지요. 네, 장인어른, 염통골 박서방이요? 네, 냉큼 갔다 올게요. 만수는 소를 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흥얼흥얼대며 길을 걷다가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을 보고는 해 하며 발을 멈추었어요. 아유, 나도 물에 들어가 놀고 싶다. 한바탕 놀고 갈까? 그러다 소를 보고는 이 말을 쳤지요. 가만, 어디에 사는 박서방이라고 했지? 소하고 관련된 동네 이름 같았는데 그게 뭐지? 한참을 궁리하던 만수는 마침 소의 쟁기를 달고 밭가리를 하던 농부를 보고는 묻는 거였어요. 저기요. 그 소 안에 뭐가 들었지요? 농부는 황당하다는 말투로 대답했지요. 소 안에 창자가 들었지 뭐 별거 들었겠소? 창자? 창자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기요. 창자 말고 또 뭐가 들었지요? 간이 들었겠지 뭐. 간? 간골? 이것도 아닌데. 또 뭐가 들었나요? 농부는 귀찮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허파! 심장! 그러자 만수는 그때서야 손바닥을 쳤어요. 그래. 심장. 심장골이구먼. 심장골. 한편 해가 기울자 덕삼이 딸과 함께 동구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유, 대체 이 사람 왜 안 올까요, 아버지? 글쎄다. 왔으면 진작에 왔어야 하는데 그거 참. 요즘 산속에 큰 호랑이가 날뛴대요. 사람도 가축도 여러 잡혀먹었다잖아요. 이 일을 어째. 얘야. 무슨 재수없는 말을. 그나저나 이 사람이 어딜 헤매는 거야? 이렇게 부녀간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만치에서 만수가 터덜거리며 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전해줄 소의 고삐를 여전히 쥐고 있는 거였지요.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늦었는가? 그 소는 왜 도로 끌고 온 게야? 그러자 만수가 한숨을 쉬며 넋두리를 하는 거였어요. 장인어른, 산을 2개나 넘어도 심장골은 없던데요? 장인어른이 잘못 일러준 것 같아요. 심장골은 없어요. 덕삼은 털썩 주저앉았지요. 이 사람아, 심장골이라니. 염통골이야, 염통골. 그제서야 만수가 이 말을 탁 치며 외치는 거였습니다. 염통골. 맞다. 염통골이었네요. 냉큼 갔다 올게요. 염통골 박서방. 이 사람아, 어두운 밤에 어딜 간다는 게야. 자, 들어가세. 내일 나서면 될 일이지. 그리고는 만수의 어깨를 툭 치며 웃는 덕삼이었지요. 자네가 아주 틀린 건 아닐세. 심장이나 염통이나 같은 말이거든. 그러자 만수도 따라 웃는 거였어요. 저도 맞았지요. 만수는 셈을 할 줄 몰랐습니다. 덕삼은 닭 10마리를 놓아 길렀어요. 병아리를 깔 생각에서였지요. 해가 지면 닭을 닭장에 몰아 넣었는데 그것은 만수의 일이었어요. 만수는 셈을 못해 늘 2마리씩 짝을 지워
맨 마지막 짝이 맞는지만 살펴왔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닭들을 닭장에 넣기 위해 짝을 지어 셈을 했어요. 한 짝, 두 짝, 세 짝. 이렇게 세던 만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짝이 안 맞는 거였습니다. 몇 번을 세어보았으나 한 마리가 남았거든요. 만수는 불이 나게 장인 덕삼을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닭이 짝이 안 맞아요. 꼭 한 마리가 남는데요. 그러자 덕삼이 뒷짐을 지고는 말하는 거였어요. 아이, 이 사람아. 어제 저녁에 자네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한 마리를 삶았지 않았나? 그렇게 맛있게 먹고도 생각이 안 나는가? 그러니 짝이 안 맞을 수밖에. 아유, 참 그렇네요. 이렇게 말하고는 금세 시무룩해지는 거였지요. 그럼 어떻게 셈을 해야 하나? 짝이 맞아야 셈을 할 수 있는디. 좋은 수가 있어. 이렇게 좋아라 외치고는 닭 한 마리를 잡고는 목을 비트는 거였습니다. 닭이 나동그라지자 그제서야 안심했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거였지요. 이제 짝이 맞겠지요? 장인어른, 이 닭도 먹어치워야겠어요. 덕삼은 기가 막혔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거 사위 잘난 덕에 오늘도 고기를 먹게 생겼군 그래. 그럼 오늘은 닭볶음으로 해먹세나. 잘해도 그만, 잘못해도 그만. 덕삼은 넓은 마음으로 사위를 감싸니 웃음만 가득할 뿐 화내는 언성은 이 집에서는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콤방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덕삼이 연신 뻐끔대며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윽고 콤방대를 재떨이에 탈탈 털고는 한숨 어린 소리로 중얼거리는 거였지요. 가슴 아프고 내키지 않는다만 앞날을 위해서는 하는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사위 만수를 불렀어요. 만수가 방에 들어서자 덕삼이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복의 사위, 우리 집 황소 누렁이를 팔기로 했네. 이 말에 만수의 눈이 크게 떠지며 펄쩍 뛰는 거였지요. 예? 아이고, 장인어른, 누렁이를 팔다니요. 내 동생 누렁이를 어떻게 팔아요? 안 되는구먼요, 안 돼요. 자네 마음 내가 다 아네.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보게. 덕삼은 만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을 꺼냈습니다. 덕삼에게는 앞날이 안 보였어요. 품삯을 받고 길러줬던 소들도 모두 임자들이 찾아갔고 이제 남은 건 황소 한 마리뿐이었지요. 소장수의 업은 소를 거래하여 이문을 남기는 것인데 그러자면 생산이 가능한 암소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골에 사는 친구가 암송아지 3마리를 팔겠다는 거였어요. 욕심은 났지만 덕삼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때 일이 되려는 건지 운마을 김부잣집에서 소 한 마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지요. 덕삼은 생각했어요. 황소를 팔고 거기에 웃돈을 조금만 얹으면 암송아리 3마리를 살 수 있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누렁이를 김부잣댁에 팔기로 약조를 했는데 문제는 사위 만수였습니다. 만수는 누렁이가 송아지 때부터
업고 키우다시피 한 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배를 고를지언정 누렁이 밥만은 언제나 넘치게 주며 보살펴 왔던 것이었지요. 짐작했던 대로 만수는 펄펄 뛰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차라리 저를 대답하세요, 장인어른. 덕삼은 만수를 밤새워 달래고 어를 수밖에 없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어눌한 머리를 가진 만수였으나 장인어른의 하소연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누렁이를 외양간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만수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덕삼은 은전꾸러미 하나를 만수의 허리춤에 꿰어주며 단단히 이르는 거였지요. 이복에 누렁이를 김부자댁 집사인 마서방에게 주게. 그럼 마서방이 은자 20냥을 줄 걸세. 그럼 그 돈하고 지금 허리춤에 꿰어준 단냥을 앙골 허서방에게 주면 되네. 그러면 송아지 3마리를 내어줄 걸세. 잘 알아들었지? 만수가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장인어른. 덕삼이 만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자네는 섭섭하겠지만 이것이 우리 집이 사는 길일세. 암송아지 3마리는 자네 것이나 다름없네. 잘 길러보자고. 만수는 누렁이를 끌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가다가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누렁이의 눈을 본 덕삼은 그만 눈을 질끈 감아버렸지요. 누렁이와 나란히 걷는 만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누렁이의 숨소리와 만수의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길게 뻗은 만수와 누렁이의 그림자만이 꼭 붙어 따라갈 뿐이었지요. 만수가 손을 들어 누렁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누렁아, 나도 장인어른도 너와 헤어지는 마음은 너무나 아프단다. 하지만 하는 수 없었어. 미안하고 또 미안해. 누렁이도 만수의 마음을 아는지 길게 울음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만수가 김부잣집 소술 때문 앞에 와보니 집사 마서방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을 건네왔습니다. 역시 덕삼이 기르는 소는 다르긴 하군. 살집이 좋아. 그리고는 은전 보따리를 만수 앞에 내밀며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잘 세어보게. 은자 20냥이네. 만수는 소고삐를 마집사에게 건네며 마지막으로 누렁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누렁아, 잘 있어. 내가 돈 벌면 꼭 너를 찾으러 올게. 그동안 시키는 대로 일 잘하고 잘 먹고 잘 있어야 해. 알았지, 누렁아? 만수가 차마 발을 못 대고 어물거리자 마집사가 심드렁하게 말하는 거였지요. 어서 가게. 그리고 이 소는 일 시키지는 않을 걸세. 곧 잡을 텐데 뭘. 마집사의 말에 만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일을 안 시키고 잡는다니요? 이 사람아. 내일 모레가 이댁 노마님 칠순이라네. 이 소는 그 잔치에 쓰일 고기일세, 고기. 뭐라고요? 그럼 우리 누렁이를 죽인다고요? 그럼 죽이지 않고 어떻게 고기를 먹나? 자, 어서 가보게. 이 말에 만수가 번개같이 고삐를 낚아채며 외치는 거였어요. 안 팔아요.
죽인다면 우리 누렁이 안 팔아요. 그러자 마집사가 느닷없이 만수의 귓삼을 후려갈기며 언성을 높이는 거였어요. 이런 놈을 봤나? 돈을 받아놓고 안 판다? 이런 날강도 놈을 봤나?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김부자댁 하인들이 우르르 물려나와 만수를 애워싸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만수의 손에서 고삐를 빼앗고는 만수를 밀쳐 넘어뜨렸어요. 만수는 땅바닥에서 일어서며 외쳤지요. 안 팔아요! 우리 누렁이 안 팔아요! 그러자 집사가 피웃으며 말하기를, 지금 이 소가 누구 소냐? 소값을 치렀으니 우리 소 아니냐? 그야 그렇지만 죽이면 안 판다고요. 그럼 이 소를 도로 사겠다는 소리냐? 네, 여기 도를 드릴 테니 우리 누렁이를 내놔요. 그렇다면 우리도 급히 소를 알아봐야 하니 수문양으로는 안 된다. 돈을 더 치르면 소를 돌려주마. 어떠냐? 만수가 허리춤에 꿰어놓은 은자 단양과 함께 집사에게 받은 돈 보따리를 내밀며 말했어요. 자, 이 돈 다 드릴 테니 누렁이 내놔요. 집사가 만수가 내민 돈 보따리를 받더니 속옷비를 휙 던지며 외쳤지요.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네. 어서 꺼져라, 이 멍청한 놈아. 만수는 집사의 마음이 변할세라 누렁이를 끌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뛰다 보니 산 중턱까지 올라왔어요. 누렁아, 큰일 날 뻔했어. 너를 잡아먹는다잖아, 이 나쁜 놈들. 한숨 돌린 만수는 번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안골에 가서 송아지 3마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였지요. 벌떡 일어선 만수는 뭔가 일이 어긋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송아지를 가지러 가려면 돈이 있어야 했고 집에 가려면 암송아지 3마리를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한 푼도 없고 손에는 고삐에 매여 있는 누렁이 뿐이었으니까요. 만수는 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나절 만에 오고 가도 못하는 신사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천하태평 만수도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렁아, 우리가 갈 곳이 없구나. 이 일을 어쩌지? 이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기가 몰려왔어요. 만수는 고삐줄을 놓아주며 말했지요. 누렁아, 너라도 풀을 뜯어 먹거라. 배는 채워야지. 누렁이는 고개를 숙여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아, 너는 좋겠다. 온 사방이 풀이니 말이여. 산속의 어둠은 삽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스름한 초승달만이 누렁이의 등을 비춰주고 있었지요. 나무에 등을 기댄 만수는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심 걱정이 코앞에 있어도 잠을 잘 수 있는 만수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내 코를 골며 잠에 떨어진 만수였습니다. 얼마쯤 잤을까? 이상한 기척에 눈을 뜨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는 만수였는데 활활 타오르는 2개의 광채가 만수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때 구름에 가려졌던 초상달이 고개를 내밀며 빛을 내리는데 만수는 2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지요. 황소만한 호랑이가 눈에 불을 켜고 만수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요. 호랑이다! 만수의 머리는 쭈삣 굴러섰고 뒤로 주춤 물러나는 순간 호랑이는 우렁찬 표고 소리와 함께
달려드는 거였습니다. 만수가 으악! 하며 눈을 감아버리는 순간 만수 앞에 칼을 버티는 것은 누렁이였어요. 누렁이는 머리를 숙여 뿔을 호랑이 쪽으로 향하고는 앞발로 땅바닥을 긁어 흙을 튕겨내는 거였지요. 만수는 누렁이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누렁아! 이때 호랑이는 누렁이에게 달려들며 앞발의 날카로운 팔톱으로 누렁이의 잔등을 긁어 내려갔어요. 그러나 누렁이는 끝까지 버티며 뿔을 들어 호랑이를 밀쳐내는 거였습니다. 누렁이가 씩씩거리며 뒤로 물러서자 호랑이는 번개처럼 달려들었고 누렁이는 머리를 들어 호랑이의 가슴을 들이받았는데 얼마나 누렁이의 힘이 강했는지 허공으로 호랑이의 몸이 떠오르는 거였지요. 그리고 호랑이 몸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다시 한번 누렁이의 뿔이 호랑이 가슴을 찍어버리자 호랑이는 비명에 가까운 표요 소리를 남기고는 땅에 굴러떨어지는 거였습니다. 호랑이가 꿈틀대다가 움직임을 멈추자 누렁이는 길게 울음소리를 내질렀어요. 누렁이가 호랑이를 잡은 거였습니다. 만수는 피투성이가 된 누렁이를 껴안았습니다. 누렁아, 네가 나를 살렸구나. 나를 살렸어. 덕삼의 집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코울로 들어오는 인파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바보 사위와 황소 누렁이가 그야말로 황소만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자 구경꾼의 호피를 사려는 장사꾼의 온 마을이 들썩거리는 거였어요. 관아에서도 사령들이 나왔는데 조사 결과 잡힌 호랑이가 많은 사람과 가축을 잡아먹어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호랑이로 밝혀지자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던 거였습니다. 호피 장사꾼들은 잡힌 호랑이를 보고는 욕심에 눈이 벌게졌는데 이렇게 큰 호랑이를 처음 본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들 사이에 한 선비 차림의 사내가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호피를 사고자 온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양 경강상단의 대방 이창옥이라는 자로 엄청난 부자였지요. 그런데 이창옥은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사방을 둘러보며 코를 킁킁거리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수하로 데리고 온 자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여보게 김행수, 자네는 냄새를 맡지 못했나? 향기로운 냄새 말일세. 대방어른, 저도 아까부터 묘한 향냄새를 맡고는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 집 뒤뜰에서 나는 듯합니다요. 두 사람이 향냄새에 끌려 뒤뜰에 가서는 장독대 옆 몇 그루 피어있는 꽃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창옥은 피어있는 노란 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창옥은 나직하게 외쳤습니다. 아니, 이것은 기화춘난이 아닌가? 이런 세상에 이 귀한 기화춘난을 이곳에서 보게 될 줄이야. 의아한 표정의 김행수가 물었습니다. 대방어른, 기화춘난이라니요? 저 꽃이 귀한 꽃입니까? 귀하다마다. 내가 청나라에 갔을 때 이 난을 꼭 한번 본 적이 있다네. 이 향을 잊을 수 없어 몇 번이고 청나라에 갈 때마다 찾았으나 그 후로는 볼 수가 없었는데 이 기와춘난을 이 시골 땅에서 보게 될 줄이야. 이때 방문을 열고 나오던 점순이가 이들을 보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꽃향기에 끌려서 왔나요?
향이 참 좋지요. 아, 네. 혹시 이 꽃 주인 되십니까? 뭐 내가 캐서 심었으니까 주인이라면 주인이지요, 뭐. 그런데 이 꽃은 어떤 꽃인가요? 점순의 물음에 이창옥은 자세히 가르쳐주는 거였지요. 이 나는 기화춘난으로 노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요. 쌍두화가 피는 특징을 지녔는데 맑은 안양은 천하일품이고 우아하게 휘어진 잎도 관상가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난입니다. 공자도 이 난을 보고는 왕자향과 군자의 덕을 갖추었다 평해서 더욱 유명한 난이랍니다. 이창옥이 이번엔 점순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헌데 주인께서는 어떻게 이 난을 채취하게 되었는지요? 창옥의 물음에 점순은 헤헤 웃으며 말을 하는데 그게요. 우리 밭에서였는데요. 점순이 난을 채취한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석 달 전 품앗이 김매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점순이를 보고 덕삼이 말하는 거였습니다. 예, 며느라가야. 남의 밭 김매느라 고생이 많다마는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 집 밭이 잡초투성이더구나. 네? 참, 제가 우리 밭 있는지도 몰랐네요. 지금 냉큼 가서 김 메고 올게요. 손바닥만한 밭이랑 금방 끝나요. 점순이 들고 있던 호미를 휘두르며 냅다 사리문 밖으로 사라지는 거였어요. 밭으로 나온 점순은 불이 나게 잡초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호미질이 빠른지 잡초 더미가 휙휙 공중으로 날았지요. 그때 열심히 김을 매던 점순이 호미질을 멈추고는 뿌리째 뽑힌 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 풀은 처음 보는 풀인데 잎이 쭉 뻗은 게 참 예쁘네. 꽃나무인가? 우리 장독대 옆에 심어야겠다. 점순이가 잘 살펴보니 똑같이 생긴 풀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뿌리를 장독대 옆에 옮겨 심었던 것이지요. 점순의 말을 들은 이창옥은 감탄한 거였어요. 잡초로 여겨버렸으면 오늘의 이 난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명석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좋으면 그냥 가져가셔요. 그냥 드릴게요. 그러자 이창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아무리 산삼이 귀하다 해도 제 값을 안 치른 산삼은 다려 먹어도 효과가 없는 법이랍니다. 제가 합당한 가격에 구입하겠습니다. 이창옥은 놀라운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 노곤난 새뿌리와 호랑이 가죽을 제게 주시면 백미 200가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점순이는 덤덤했어요. 그냥 귓구멍을 파대며 힘들어하게 대꾸하는 거였지요. 점순이는 셈을 몰랐으니까요. 알아서 하셔요. 덕삼의 집방에는 쌀가마니를 쌌다 넘쳐 마당에까지 쌀가마를 쌓아 올리니 그야말로 집 전체가 쌀가마였습니다. 재물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라의 화근이었던 식인 호랑이를 잡았다 하여 그 공로로 관에서 포상금을 하사하니 은 20냥에 비단 20필이었습니다. 덕삼은 집안에 넘치는 쌀가마와 비단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위와 며느리가 바보 천치라 하나
그 심성의 어진과 아름다움이 하늘에 닿으니 내 언젠가는 사람의 도리를 할 줄 알았지. 아, 잘난 사위와 잘난 며느리 덕에 이 하덕삼이 늦복이 터졌구나. 하덕삼의 두 볼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조금은 어리숙해도 착하고 어진 마음가짐이 곧 복이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글쎄요, 요즘 같은 물질 만능 사회를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 만담꾼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